세상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무려 6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이 광활한 대륙에서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6시간의 시차가 존재하죠. 이렇게 넓은 땅에서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은 빙하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캐나다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나다 대륙의 첫 번째 주민들은 약 15,000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고 바닷물 대부분이 얼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이 현재보다 120m나 낮았죠. 그 결과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베링지아라는 거대한 육지다리가 나타났고 이곳을 통해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준 거대한 고속도로 같았던 셈이죠.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이 육지다리는 사라졌지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약 10,0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의 캐나다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들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켰죠. 동부 지역에는 알곤킨족과 이로쿠아족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 평원 지대에는 크리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대초원을 뛰어다니는 거대한 버팔로 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현재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동물의 이동을 따라 살아가는 마사이족처럼 이들도 버팔로의 이동 경로를 따라 계절마다 거주지를 옮겨 다녔죠. 서부 해안 지역에는 또 다른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태평양의 풍부한 연어와 거대한 삼나무를 바탕으로 살아가던 이들은 지금도 유명한 토템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거의 500년 전인 11세기 초에 이미 유럽인이 캐나다 땅을 밟았다는 점이죠. 바로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이미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촌을 만들어 두었던 이들은 더 서쪽으로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레이프 에릭슨이라는 바이킹이 최초로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착했죠. 더욱 남쪽으로 탐험을 계속하던 에릭슨은 현재 뉴펀들랜드의 랑스오 메도우 지역에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유럽인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곳을 빌란드라고 불렀죠. 하지만 본토 스칸디나비아와의 엄청난 거리 때문에 보급과 연락이 어려웠고 결국 12세기경 이 정착촌은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바이킹이 떠난 후 거의 500년 동안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 자체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1497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불과 5년 만에 존 캐벗이라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가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아 다시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달했죠. 16세기 초부터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강대국들이 앞다퉈 이 지역 탐험에 나섰습니다.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항해를 떠났을 때 현지 원주민들이 마을을 뜻하는 단어 카나다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카르티에는 이 단어를 따서 이 땅의 이름을 캐나다라고 명명했죠. 그는 세인트 로렌스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가며 최초의 프랑스 정착촌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17세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됩니다. 1603년 사미엘 드 샹플렌이 이 지역의 체계적인 탐험과 지도 제작에 나섰죠. 그는 1605년 노바스코샤의 포트로열을 1608년에는 퀘벡시를 건설했습니다. 퀘벡시는 훗날 뉴프랑스 전체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도시였죠. 샹플랭은 또한 대호수 지역까지 탐험하며 원주민들과 관계를 구축한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17세기 중반에는 뉴프랑스 식민지의 인구가 3,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편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83년 험프리 길버트가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1670년에는 허드슨 베이 회사가 설립되어 캐나다 북부에 모피 교역소들을 건설했죠. 이는 남쪽의 프랑스 모피 상인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8세기 초가 되면 현재의 캐나다와 미국 지역이 사실상 두 개의 유럽 세력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랑스령은 세인트 로렌스강과 오데오를 포함해 미시시피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뻗어 있었고 영국령은 허드슨만 주변과 대서양 연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죠.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두 나라의 북아메리카
영토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1754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7년 전쟁의 일부분이었죠.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유리했지만 점차 영국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바스코샤에서 프랑스계 아카디아인들이 대규모로 추방당했습니다.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영국이 뉴프랑스의 심장부인 퀘벡을 점령하면서 결정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1760년 캐나다의 다른 프랑스 도시들도 차례로 함락되었죠. 1763년 전쟁이 끝나면서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본토의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영국은 현명하게도 퀘벡 지역 프랑스계 주민들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법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 남쪽의 13세계 식민지에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금과 정치적 대표권 문제로 불만이 쌓이던 이들은 결국 독립전쟁을 시작했죠. 1775년 미국 대륙군이 퀘벡을 침공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캐나다는 전쟁 기간 내내 영국군의 안전한 작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783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자 영국에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충성파들은 노바스코샤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뉴브런즈윅 식민지 건설에도 기여했죠. 일부는 퀘벡에도 정착했는데 1791년 퀘벡이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어 캐나다와 영어를 사용하는 어퍼 캐나다로 분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확장으로 인한 영토 분쟁과 나폴레옹 전쟁 중 프랑스와의 무역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이 심해졌죠. 영국은 미국 선박에 무역 제재를 가했고 영국 해군은 탈영병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선원들을 강제 징집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812년 미국이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해 캐나다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1812년 전쟁은 거의 3년간 지속되었지만 양측 모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군과 영국령 캐나다군이 서로의 영토를 침공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오히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비무장화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는 현재까지 유효하며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평화로운 국경이 되었습니다.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반란은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 전역에서 광범위한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정부군은 봉기를 진압했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죠. 더럼 백작이 작성한 보고서는 반란의 원인을 민주적 통치의 부재로 진단했고 캐나다에서 책임 있는 정부 형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1840년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가 캐나다 연합으로 통합되면서 캐나다는 자치국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캐나다는 현재 우리가 아는 지리적 모습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영국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 북서부 분쟁이 해결되었죠. 1867년 7월 1일 마침내 캐나다 자치령이 영국 제국 내에서 완전한 자치 정치체로 성립했습니다. 1870년대에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나머지 식민지와 영토들이 자치령에 합류했습니다. 1885년 12월 7일 마지막 못이 박히면서 전국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었고 이듬해 여름 첫 번째 대륙횡단 여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 정부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죠. 1890년대 말에는 캐나다 최북단 유콘 준주의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어 약 10만 명의 금 탐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캐나다는 잘 발달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대영제국의 일원이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의 지속적인 물자 공급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정강기 캐나다는 복합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내셔널
내셔널 하키리그 창설을 통해 아이스 하키를 국민 스포츠로 확립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진전을 이뤘지만 1930년대 대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캐나다는 다시 한번 영국을 지원하여 인력과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도 본토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캐나다는 영국이 독일에 점령당할 경우를 대비한 제국의 잠재적 보루로 지정되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사이 피시작전이 실행되어 영국의 금 보유고와 금융자산 일부가 캐나다로 이전되었죠. 전후 캐나다는 다신보험부와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보편적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을 도입하여 복지국가를 구현했고 1949년에는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의 10번째 주로 합류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이 심화되면서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더욱 긴밀해졌죠. NATO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미국과 공동으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캐나다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1960년대 퀘벡 독립운동으로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단결은 유지되었죠. 이런 단결의 상징으로 1965년 메이플 리프 국기가 채택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82년 헌법 제정으로 영국과의 마지막 법적 관계를 끊고 캐나다가 완전한 입법적 독립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수세기에 걸친 갈등과 타협, 점진적인 자결을 통해 형성된 다양하고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원주민 도착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주 물결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구축해냈습니다.